호남 지방에 밤새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명이 실종되고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다시 북상하며 전국에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를 막기 위해 당정이 병원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TF 구성도 추진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원리비를 금지한 뒤 조종사들의 태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엄단에 나섰습니다. 타워 크레인 점거 등 불법 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4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89개월째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에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컵라면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포화지방을 하루 기준치 이상 섭취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사들뿐 아니라 신병 교육을 받는 훈련병도 7월 3일부터 휴대전화를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쓸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입영할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안 부근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밤사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경남 남해 이동면에 시간당 74.5mm, 전남 한평에는 시간당 71.5mm의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 284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남해에는 209mm, 한평도 202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다시 북상하며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발령됐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대본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중대본 2단계를 1단계로 내렸고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내렸습니다. 피해 집계 현황을 보면 어젯밤 10시 30분쯤 전남 한평에서 60대 여성 한 명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고 관계기관이 합동수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주택 한 채가 파손됐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선 한 아파트 석축이 붕괴돼서 응급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국립공원, 283개 탐방로가 출입 통제됐고 도로와 지하차도 10곳의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머문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북 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청은 오늘 오전 9시쯤 정읍시 산내면에 있는 사실제 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경사면에 있던 흙이 도로를 덮으면서 발생했는데 복구 작업 때문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는 순창군 유등면의 한 주택으로 인근 밭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안전 조치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북 정읍면 초강마을에서는 오이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고 정읍면 동진강에는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면서 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는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주장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부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방통위 간부 2명이 지난 2020년 3월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에게 재승인 심사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를 부당하게 고치게 해서 과락을 만든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 2명이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를 각각 14점과 16점 낮게 다시 수정하면서 합계 점수가 배점의 50%인 105점에 미달했고 결국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하나고나 서울시 교육청에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과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질문을 보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학폭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새로 대입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게도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도 안 했는데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했고 이걸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을까? YTN 취재 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 특보 아들이 다녔던 하나고와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 내역에서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없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 특보에게 학교폭력 전력과 이후 소송이 있었는지 구두로만 질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대통령실도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인사검증을 진행한 셈입니다. 해명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하려면 그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보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원래비를 금지한 이후 조종사들의 태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점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건설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월 수백만 원까지 타워 크레인 조종사에게 건네지던 원래비.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조종사들은 태업 등으로 대응하며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원래비 지급 중단으로 준법 운행과 태업, 안전 운행 등의 빌미로 기존 작업량의 50%도 미치지 못해 공기 지연과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행위 시 조종사의 국가 기술 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의 불법 점거나 다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찬반 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 사례로 넣었습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서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서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특별점검을 통해 작업 전에 음주가 적발된 26명 가운데 1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25명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 현장 5곳에 타워 크레인 작업 기록 장치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부당한 작업을 시켰냐 아니면 주 52시간이라든지 근로시간을 어겼냐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싸움, 불신 이런 것들을 좀 점차적으로라도 좀 근거를 갖고 개선해보자는 거니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공사 현장에도 작업 기록 장치 도입을 의무화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를 막기 위해 당정이 병원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당정 TF 구성도 추진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출생을 신고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4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는데요. 1년 전보다 12.7% 감소한 18,484명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89개월째 감소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4월 인구는 9,097명 자연 감소했고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부터 8달 연속 증가했지만 4월에 감소로 전환하면서 현재 4,475건으로 1년 전보다 8.4% 감소했습니다. 부러져치는 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병 교육을 받는 훈련병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훈련병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건데요. 병무청이 어제 올린 홈페이지의 공지 내용 보겠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입영하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 7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는데요. 국방부는 훈련병의 휴대폰 사용이 심리적 안정, 또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걸로 판단해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45개 부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 지금은 평일에는 일과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밤 9시에, 또 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에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오전 6시에서 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는 겁니다. 이런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나고 언제부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용 확대로 방향을 잡은 만큼 조만간 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올 걸로 보입니다. 요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컵라면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 건 특히 자제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즘 5,000원 안팎의 편의점 도시락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1인 가구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개 편의점의 인기 도시락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많아 단백질 양이 한 끼 식사로 충분했고 미생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문제입니다. 모든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고 2.6배에 이르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가장 적은 제품도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에 이르렀습니다. 볶거나 튀긴 반찬이 많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10개 중 7개 제품의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한 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었고 5개 제품이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 컵라면을 함께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였습니다. 컵라면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포화지방을 한 끼에 하루 기준치 이상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 대신에 바나나와 우유처럼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곁들이는 게 좋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을 탈 때 하차 후 10분 안에 타면 기본 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창의 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이 제도를 서울시 관할인 1호선에서 9호선까지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실수로 내리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서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 요금을 또다시 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불만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는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는데 워낙 신중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거 여기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추모와 예우를 갖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은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과 함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묘역 참배, 그리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묘역 참배, 또 5.18 묘역에 대한 참배, 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의 만남 등이 아마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통 대통령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나 뭐 당대표들 새로 뽑혔을 때 첫 일정으로 현충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현충원은 정치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을 알리고 인사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것 같고,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정만큼 중요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빠르게 귀국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셔서 DJ를 찾았던 부분도 분명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앞으로 뭐 추후 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만날지도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좀 만나달라,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재개,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똘똘 뭉쳐라. 똘똘 뭉쳐서 검찰 정권과 맞서라. 이 역할을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하셔서 이런 큰 통합의 길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시면은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총선 승리도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라면 이거 완전히 금권 선거에 내가 당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번 총선을 상당히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로 만들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김재원 의원, 최고위원 발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권 선거에 내가 당했다라고 이낙연 대표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낙마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받으셨는데요. 내년 총선도 출마할 수 없는 피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저렇게 근거가 없는 금권 선거가 무슨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좀 정신을 좀 더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대중, 노무현, 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의 참배 또는 만남 등을 이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수순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이 여러 수출 감소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대단히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국격의 훼손과 위상에 이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아마 얘기를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밝히셨습니다만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아마 가장 먼저 지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뭐 사실 남의 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우선 아까 DJ 만나시고 인사드리려고 하는 부분들 참배하시는 이유는 뭐 기존 지지층에게 무언가의 호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장점이 분명 있으니까요. 본인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바는 그 정치인들이 뭐 단일화를 한다 하고 통합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마도 장경태 의원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는 사람을 따라가는 정치라기보다는 계파 정치라고 하죠. 그러한 계파 정치보다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고 그런 정치적 방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국민들을 닮아가며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누구누구 만나서 팔짱 끼고 뭐 악수하고 또 뭐 한 잔 기울이면서 건배한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아 그래 이제 둘이 친하게 지내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낙연을 지지하고 이낙연을 지지했던 분들이 또 뭐 이재명을 지지하고 하면서 가는 그런 정치는 이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존에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그냥 계파 정치로 가는 것은 좀 구태스럽다. 그래서 요즘에 혁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셔야 더 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바람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 보도 보면 조만간 일정 조율해서 두 분 만난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윤곽 나왔습니까?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리대로 아마도 근데 제 예상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난 이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고요. 어찌되었건 뭐 충분히 그 순리대로 수순대로 저는 밟아 나가시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늦지 않은 시간에 아마 두 분이 만날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 두 분이 세 가지에서는 좀 힘을 합쳐달라. 검찰 정권 견제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저지해달라. 또 당 혁신 여기서는 두 분이 좀 힘을 합쳐야지 두 분이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똘똘 뭉쳐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생각도 이와 맥을 같이 할까요? 네, 뭐 당연히 이 검찰 정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보건, 의료 분야까지도 지금 검사가 내정되는 등의 지금 사실상의 검사에 의한 국정 장악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과 견제는 뭐 이 야당의 정치인이라면은 야권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고 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뭐 사실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오염수 이 핵폐수에 대한 배출로 인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 누구나 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정치인의 역할이 바로 가장 이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검토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 소속이 아닐지라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라도 저는 국민의 안전만큼은 좀 함께 여야 합심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당 혁신은 뭐 당 혁신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 전반에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매너리즘에 대해서 함께 합심을 해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 충분히 힘을 모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 이제 당내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친명계와 함께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저희는 뭐 민주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뭐 친 혹은 비 이런 명칭을 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처럼 누군가를 배제하고 내치고 피선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생각과 같이 지향을 가진 의원님들과 정치인들이 보다 더 폭넓게 넓게 민주당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의 이야기 짧게 듣고 나왔습니다. 아니, 진정한 혁신과 새로움을 보여주시려면은 본인들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본인들 얘기는 하는 것은 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당당한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이란 발언이 논란인데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한 토론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희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를 두고 집단 일배화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유화 정책을 피고 했던 대북 유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데다가 비판적인 인식이 있었다. 특히 이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그건 결국은 그분의 시각은 너무 그 대공 부분을 그러면 없애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서 온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납득하지 못한다 이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일정한 선이 있고 금도가 있는데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싶고요. 윤석열 집권 세력이 집단 일배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검찰 인사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이 박인환 위원장 검사 출신이고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다.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글쎄요, 어떤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받기는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국민들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셨고 이런 불편하게 하는 말을 또 갈등을 조장하면서 정쟁화하는 것 또한 국민들이 원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거 보시면서 정치권이 또 싸우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뭐 면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간첩이라니요. 정말 이걸 어떻게 근거도 없고 반박하는 수준도 너무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지나치게 저질 인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간첩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간첩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다는 건 그 하수인이 간첩을 승계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근거도 없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국무총리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실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은 이제 정부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능력도 안 되는 분을 고위직에 임명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이제 검사 인사하면 안 된다.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선 이후에 계속해서 검사 출신 인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비판을 해주시는 것이라면은 그건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인사권자가 아닌 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승전 검찰, 검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발언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검사 출신들이 너무 주요 요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검찰 출신이 많다고 해서 뭐 그 부분은 비판해야 되지만 물론 그걸 양보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습니다.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 교육부 노동부 장관 보좌관 등에도 검사 출신이 가 있고요. 국민공단 보통 회계사 출신이 가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뭐 상임위원이라든지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는 왜 검사가 가야 됩니까? 보건의료 전문가입니까? 금감원장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금감원, 교육부, 노동부,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도대체 검사 아닌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사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도대체 전문성이 뭔지 지금 박인환 이분도 경찰개혁 위원장, 경찰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경찰 제도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무슨 경찰 제도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빨리 저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위원장을 빨리 사퇴시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국무총리께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식을 가진 선에서 저희가 토론이 가능한 분들과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셔야지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뭐 법무부에 검찰이 많이 가 있다 이런 것까지 안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보건의료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금융 관련돼서는 금융 전문가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슨 정말 국민의힘에서 교육 전문가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 났습니다. 어젠가요? 6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평가 국어에 비문학 지문이 많아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4배나 증가했습니다. 만점자가. 그만큼 쉬운 문제 또 변별력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시키고
수능 평가원자 경질시키고 이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네, 누구나 뭐 정부에 있는 분들은 발언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정부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라서 사실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앞으로는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박인환 위원장에 대해서 일단 야당 쪽에서는 경질해라 라는 요구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결정 내릴 사안들 좀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들을 조금 조심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또한 거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세 번째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검토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는데 국회에서는 여야 사이의 의견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그 행태를 보면은 아직 이 후쿠시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제 문제화를 하면서 아직 괴담을 수출까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 민주당이 처해 있는 여러 이 어려움을 방탄용으로 하려는 이제는 이 후쿠시마 괴담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방탄용 최종 병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삼은 듯이 아주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대출 의원도 이 상황 두고 괴담과의 싸움이다. 괴담 프레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앞으로 9월에 그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엔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한테? 저는 일본을 제외한 또 일본을 포함해서 일본이 안전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이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모두가 다 정식으로 유엔 안건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땅에 계속 보유하고 있지 왜 바다에 방류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지하 매립이라든지 수증기 방출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싼 지금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 해상 방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검증하고 그 안전성만큼은 보다 더 세심하게 또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무슨 이게 국가기밀도 아니고 원안위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해도 자료 주지도 않습니다. 저희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피관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안 주고 있고요. 이번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묻지마 관광 시찰단 잘 아실 겁니다. 가는 인원도 또 가는 일정도 어떤 시찰을 하는지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언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들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여러 횟집에서 먹방 쇼 하실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방류 안 했으니까 당연히 드실 수 있죠. 그럴 거면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신하시면 후쿠시마에서 한 달 살이 하십시오. 그리고 세슘 우럭 먹방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저도 어제 회 먹고 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좋아하실 텐데요. 수산물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고 후쿠시마 한 달살이 한번 하고 오시고요. 실제로 후쿠시마에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방사능 피폭을 포함해서 염색체 변이를 일으킨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다 안 됐다 따질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함께 검증하면 됩니다. 이거는 국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과 전 언론사가 다 달라붙어서 정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이 국민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해주십시오. 지금 장경태 의원 먹방, 후쿠시마 한 달 살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먹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투쟁으로만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안하거든요.
네, 뭐 먹방이라기보다는 민생 투어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유엔이 만든 게 IAE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유엔 산하예요. 그러니까 유엔에다가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자체가 먼저 틀렸다라는 그게 말씀을 나왔습니까? 좀 드리고요. 결의안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IAEA는 그러니까 농해수위에서 오염수 처리 반대 결의안은 민주당에서 이제 제안해서 국회 결의안은 상임위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에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AEA가 1953년에 유엔 총회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1956년에 창립된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유엔의 관계 기구입니다. 그리고 또 유엔이 기본적으로 그 IAEA가 뭐 세 번째로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박광원 대표께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데 유엔 정부 그 유엔에 저희가 정규 예산 분담률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3위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공부는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과학의 시간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지금 수치를 갖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괴담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도 과방이니까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2021년도 4월부터 이미 일본은 로드맵에 따라서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과방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야당이었고요. 그렇다면 일본이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과학적 수치로 얘기하고 있을 때 저희는 그럼 진도가 나갔습니까? 늘 여야 정쟁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의 국민들만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쟁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해답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정쟁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웃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뭐 당시에 21년도 국민의힘에서 4월에 비판하셨었죠. 대정부 질문에서도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근거가 그러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예. 우리가 공개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걸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했을 때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저희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예. 방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원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힘듦을 주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도쿄 전력 보고서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염수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국민분들께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과학적으로 설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네.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수능 관련된 메시지를 직접 낸 게 과연 적절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공정 수능에 대해서 수차례 훨씬 이전부터 말씀.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 부분만. 예. 네. 그래서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예, 한마디. 예. 네, 교육부가 지시를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이조 장관의 문제고 대통령의 수능 관련된 메시지가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옳고 그리고 대통령 말씀을 잘못 전달한 내가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 소동의 시작이 된 것이 3월달 대통령 지시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지시하셨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대통령이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구두로 직원들에게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도 어디에도 대통령의 수능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카톡티 발언 후 대혼란을 초래해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네, 잘 잡니다. 네.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요즘 난리인데요. 그 잠이 잘 오십니까? 3월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 그죠? 이른바 이제 킬러 문항 이거 배제하라. 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기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정 자, 수능에 그러면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문서는 넣고요. 네네. 장관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명예를 걸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네네. 네?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다. 네네. 근데 그 지시라는 게 꼴랑 공정 수능 지시하신 거예요. 아니 왜 공정 수능이 왜 꼴랑입니까? 아니, 정말 중요한 그거는 네. 우리도 이야기하고 네네네. 대한민국 누구나 장사미사도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불수능 킬러 문항 이걸로 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혹시 아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과거 80년대 이 반미를 외쳤던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 학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밤사이 남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은 잠시 남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고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은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은 30.1도, 속초는 34도 가까이 오르면서 날이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더위 속 오후까지 내륙 곳곳으로 유난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남한 장마전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모레까지 전남과 제주도 많은 곳에 25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와 경남 서부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에, 모레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청주와 전주, 제주 25도 등으로 대부분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서울 기온 26도, 대전과 광주 27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